생명과학의 이해. 1권 아무튼 생명과학의 이해, 사람의 물질대사, 항상성과 몸의 조절, 뭐 이런 거 3개 배우면 되는데, 자, 생명과학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생물의 특징, 생물의 특성, 생명과학 특성과 탐구 방법, 뭐 이런 거 배우고, 물질 대사와 에너지, 이런 거 배우고, 항상성과 몸의 조절, 이런 거 배우면 1권이 끝나고 1학기 부분은 되게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진도 나가는지에 따라서 조절하면 되고요. 일단은 2월 달에는 이렇게 세 단원 배우는 걸로. 생물의 특징 10쪽입니다. 생물의 특징, 뭐 하여튼 생명과학은 어쩔 수 없지만 좀 외우는 게 많습니다. 뭐 유전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외우는 부분이 많아서 책을 잘 읽으시면서 외우시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물의 특징, 생물은 이렇게 6가지, 7가지인가 지금?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거, 세포로. 세포로 안 되어 있으면 생물이라고 안 해요. 그 다음에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걸 한다. 일종의 화학 반응인데 몸 안에서 어떤 물질들을 만들어요. 자기가 필요한 거 만들고 분해도 하고, 그런 거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항상성을 유지를 한다. 항상성이 있다.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자극에 대한 반응과 항상성, 그 다음에 발생하는 게 있어요. 발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처음부터 딱 뭐 사람의 몸체가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수정란에서부터 하나의 개체가 되기까지 과정이 발생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세포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생장을 하게 되죠. 이런 게 이제 생물의 특성이고, 생식과 유전 과정이 있다. 유전된다. 뭐 자기의 그 유전 물질을 자손에게 남겨주는 그런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적응과 진화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죠. 지금. 그래서 요게 이제 생물의 특성입니다. 요런 게 생물의 특성이다. 외우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생물과 비생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 첫 번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의 구성 단위가 세포입니다. 어떤 생물이건 다 세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포부터. 대장균, 아메바 이런 거는 이제 단세포 생물이죠. 세포가 딸랑 하나로 되어 있어요. 뭐 요런 애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다세포 생물이지. 자, 그래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세포에서 다양한 생명 활동이 일어나고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이다. 단위이다.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이다. 기능적 단위이다. 구조적 기능적 단위가 세포다. 자, 생물체의 구성 체제. 이렇게 뭐 단세포 생물은 세포 하나가 개체이기 때문에 뭐 기관이 되거나 조직이 되거나 이런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다세포 생물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생물들을 이제 우리가 관찰해 보니까, 자, 이렇게 구성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다 중학교 때 배운 건데, 자,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기관계가 모이면 개체가 된다. 이거는 이제 다 동물의 구성 단계죠. 근데 식물은 이제 세포, 조직, 근데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데 조직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관다발 조직계라던가, 그러니까 지금 물관과 체관은 조직입니다. 물관과 체관 이런 거 조직이에요.
근데 물관과 체관 따로 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지고 관다발이라고 하는 게 되죠. 뭐 기관에 해당하는 건 잎이나 뭐 줄기나 뿌리나 꽃이나 이런 거고요.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구성 단계를 거쳐서 하나의 개체가 돼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아 요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라서 해서 이제 구성 단계로 나눈 거긴 하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 세포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짜투리에 있는 것들도 읽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보기들을 이해가 가거든요. 보기들이. 자, 동물의 이제 조직 중에 상피 조직, 뭐 피부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예, 신경 조직, 근육 조직, 결합 조직. 네, 결합 조직은 혈액 이런 거 포함하는 건데 뼈나 혈액 이런 거 포함하는 겁니다. 식물은 표피 조직, 분열 조직. 분열 조직은 뭐 생장점이나 형성층,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 통도 조직은 이제 물관 체관인 거죠. 이런 거는 분열 조직이고, 통도 조직은 물관이나 뭐 체관, 예, 이런 거고요. 유조직은 뭐 잎의 그 안쪽에 있는 울타리 조직이나 해면 조직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를 이루어야 돼요. 모양이 존재해야 됩니다. 모양. 그리고 특정한 기능을 해야 돼. 간이나 위나 심장이나 폐 이런 게 기관에 해당하고, 식물은 잎이나 줄기나 뭐 뿌리나 꽃이나 열매 이런 게 이제 기관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기도 좀 이런 거 이제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이런 게 6가지 특징 중에 개체 유지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개체 유지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특성들이야. 개체 하나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가 각각의 일을 하거든요.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필요한 단백질도 만들고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도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개체 유지 특성에 해당하고, 물질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대사는 이제 그 개체가 필요한 단백질 같은 거 만들고 분해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해야지 개체가 살아남지. 자기가 항상성을 유지해야지 살아남지. 그 다음에 발생하고 생장하는 것도 다 개체 유지에 관련된 특성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종족 유지 특성은 생식과 유전은 사실 뭐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자손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종족 유지 특성에 해당하죠. 생식과 유전이. 적응과 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좀 오랜 세월에 걸치는 건데 이 종족이 적응하고 진화하는 과정에서 종족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물질 대사를 한다. 두 번째, 물질 대사를 한다. 네,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는 그래도 우리가 통합과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용어 같은 것도 알고 익숙해져 있죠. 자, 물질 대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을 말하는 건데, 자, 어디 있죠? 네. 그러니까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한다. 이 정의는 아셔야 되고, 물질 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면서 어떤 필요한 물질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촉매가 관여한다는 거예요. 촉매. 체온 내에서 이런 물질 대사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생체 촉매에 해당하는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효소가 체온 정도 낮은 온도에서 빠르게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효소가 물질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물질 대사를 구분하면은 이제 작고 간단한 물질에서부터 크고 복잡한 물질을 만드는 이런 걸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동화작용. 어떤 합성 반응을 이용해서 동화작용을 하게 되고, 이때 화학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동화작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통합과학에서도 이제 배웠지만, 이제 에너지가 뭐 이게 반응물이고 생성물이 있을 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반응의 진행은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건데,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해야 되는 거고. 자, 이화작용은 분해하는 반응인데, 분해할 때 화학결합이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요. 예.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 요거는 이제 활성화 에너지다, 뭐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지. 자, 아무튼 작은 것들을 큰 것으로 만들 때 동화작용이라고 하고, 합성 반응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흡수가 된다. 크고 복잡한 애를 분해하면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그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때를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이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작용은 이제 합성, 광합성, 단백질 합성, 이런 합성 반응에 있고, 이화작용은 세포 호흡, 이거 분해하는 거죠. 영양소 분해하는 겁니다. 소화할 때도 분해합니다. 작은 애로 분해하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데,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되고, 그치요. 자, 이화작용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래서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게 지금 뭐야? 요렇게 가는 게 지금 동화작용이지. 동화작용이고 포도당을 분해하는 거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요렇게 오는 게 이화작용이에요. 광합성 아시죠? 물과 이산화탄소로 포도당과 산소 만드는 거고, 산소는 이제 남는 거는 내보내는 거고, 사실 포도당이 목적이긴 하죠. 포도당이 에너지 저장하는 거고요.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시켜 가지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얻는 거죠. 목적이 사실 이산화탄소 물을 얻는 게 아니라 열과 에너지를 얻는 거죠. 에너지를 얻는 건데, 열 에너지로도 나오고 ATP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이거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떤 화합물이에요. 얘를 가지고 분해하면 에너지가 나와. 얘가 나중에 ADP로 분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 에너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분해해가지고 나온 에너지를 막 주체할 수도 없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이제 열 에너지 형태로 쓰는 거고, ATP라고 하는 걸 저장을 해놔요. 그 다음에 ATP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ADP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분해해가지고 이때 에너지 얻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세포호흡,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발생하는 세포호흡이고,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그래서 물질대사라고 하는데, 물질대사가 일어날 때 항상 에너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라는 말도 쓰는 겁니다. 물질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에너지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읽어두셔야지 어떤 보기에 1번 물질 대사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한다. 이거 안 읽어두면 그런가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읽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자, 물질 대사, 포도당을 분해하여 활동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 ATP를 얻어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다. 광합성은 동화작용이고. 자, 바이킹호의 화성 생명체 탐사 실험, 이것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올 수 있는 건데, 바이킹호가 화성 탐사를 해요. 꽤 오래전 일이야, 사실. 1976년이네요. 1976년에 바이킹호가 이때 벌써 화성을 간 거지. 신기하죠. 이때 벌써 화성을 갔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간 건 아닙니다. 바이킹호가 내려가서 화성에 어떤 생명체 흔적이 있는지 탐사를 하는 거예요.
흔적보다는 이때는 생명체를 찾으려고 한 것 같아. 생명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실험을 합니다.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왜냐하면 동화작용이 있어야지 빛에너지를 유기물로 바꿔서 다른 생명체들도 살 수 있거든요. 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식물이나 이런 동화작용하는 애가 없으면 뭐 동물도 못 살고 사람도 못 살거든요. 그래서 화성의 토양을 채취한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산화탄소긴 한데 이산화탄소가 원래 12가 있고 14가 있고 그래요. 질량수가 탄소가 12인 탄소는 일반적인 탄소야. 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아니고 요게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요.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 얘는 분해가 돼. 조금 지나면. 그러면서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 C14로 표지한 까닭. 화성 토양에 생명체가 있음을 가정하고 생명체가 탄소의 방사성 동위 원소인 C14로 표지된 물질을 이용해 물질 대사를 할 경우 생성될 방사성 물질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을 읽어도 어렵네요. 자, 아무튼 봐봐. 얘를 집어넣고 램프를 쬐줘. 빛을 준 거지, 빛을. 만약에 여기 뭐 식물과 같은 애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거를 가지고 광합성을 했겠지. 광합성 같은 걸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얘 주고 빛도 주고를 첫 번째 한 거야. 그럼 좀 기다린 다음에 나중에 요 이산화탄소를 다 빼요. 그 다음에 가열을 하는 거야. 이게 그림상 지금 얘 주고 가열한 거 같잖아요. 근데 순서가 얘 주고 빛 주고 광합성하기를 기다린 거야. 이해가요? 광합성하기 기다려. 그 다음에 좀 지난 다음에 얘를 빼. 이산화탄소 여기 남아있는 애들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빼요. 그럼 광합성을 했으면 여기 유기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유기물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가열해가지고 분해를 하는 거예요. 가열해가지고 분해를 하면은 여기서 이 탄소 14가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탄소 14가 남아있으면 여기서 방사능이 나와. 탄소 14가 남아있으면 그러면 여기 방사능 계측기에 띠디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뭔가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어떤 유기물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을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림만 보지 마시고 얘를 공급하고 빛을 비추었다가 5일 후에 방사성 기체를 모두 제거하고 화성 토양을 가열하여 방사성 기체가 검출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만약에 생명체가 광합성을 하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 유기물을 만들었을 거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검출이 됐냐? 안 됐어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는데 안 됐다. 두 번째 실험은 마찬가지로 탄소 14인데 탄소 14가 포함된 유기양분을 줍니다. 이거는 유기양분 만드는지 검사한 거고 이건 유기양분을 분해하는 애가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분해하는 애가. 만약에 동물 같은 애가 있어. 그 유기양분을 줘. 그럼 그걸 분해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화작용이 하는 생물이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14가 포함된 유기양분을 공급한 다음에 그 분해해가지고 탄소 14를 그 유기양분을 분해하는 그런 어떤 물질, 동물과 같은 물질, 생명체, 동물과 같은 생명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세포 호흡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근데 검출됐냐? 안 됐어요. 안 됐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냥 유기양분을 줘요. 여기는 다 방사능 계측기가 딸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탄소 14를 이용해서 실험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냥 기체 분석기야. 기체의 변화가 있느냐. 기체 교환 실험. 자, 유기양분을 공급한 다음에 용기 속에 기체 조성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물질 대사를 한다면 이렇게 될 거다 생각한 거예요. 물질 대사하는 생명체가 있으면. 근데 그것도 없었다. 예. 요 실험에서는 없었어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뭐 한 구역에서만 가서 했겠지. 여러 구역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찌됐건 요 실험 결과는 생명체는 없는데, 요즘에 뭐 화성에 가서 막 탐사하고 이런 거는 생명체를 찾는다기보다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거예요. 흔적. 그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할까? 예. 하여튼 생명체의 흔적을 좀 찾는 거예요. 뭐 유기물이 존재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요 실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다 물질 대사를 한다라고, 생명체가 있으면 물질 대사가 일어날 거다 가정하고 하는 거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하는 성질이 있다. 어떤 빛이 온다던가 온도 접촉 이런 거에 대해서 자극이라고 하고, 이거에 대한 적절한 반응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합니다. 예, 뭐 고양이의 동공이 커지는 곳, 어두운 곳에서, 예, 뭐 사람도 그러긴 하죠. 파리지옥의 잎에 곤충이 닿으면 잎이 다치는 그런 건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에 해당하지. 뭐 빛, 소리, 온도, 예, 접촉, 예, 중력, 기체나 액체, 화학 물질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 환경에 해당하는 혈액의 온도, 혈액의 포도당 농도, 혈액의 삼투압 변화, 이것도 자극으로 작용한다. 우리 뇌에서 그것도 자극으로 작용한다. 이런 거 다 읽어 두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성, 자극에 대한 반응을 통해 반응을 해서 몸을 보호하고요, 체온이나 혈당량, 삼투압과 같은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를 항상성이다 라고 합니다. 항상성이라고 해요. 항상성 유지할 때는 신경계랑 호르몬이 같이 이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뇌 분비계의 조절을 받아 유지가 된다. 땀을 흘리는 거, 더울 때 물을 마시면 오줌의 양이 늘어나는 거, 식사 후 혈당량이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량이 증가하는 거, 이런 것도 항상성 유지의 예이다. 항상성이 유지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발생과 생장을 한다. 발생은 처음에는 그냥 수정란 하나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요 세포가 각각 분화돼서 뭐 꼬리가 될 세포도 있고, 눈이 될 세포도 있고, 뭐 내장기관 될 세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분화되는 과정, 조직과 기관이 형성돼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 그거를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 수 늘어나고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다양해져서 여러 조직과 기관을 형성함으로써 완전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한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개구리는 올챙이에서부터 이렇게 다리가 생기고 꼬리가 없어지기까지, 여기까지가 발생이에요. 여기까지가 발생입니다. 발생. 여기는 이제 사람은 여기 이제 태어나기 전, 하여튼 여기까지가 발생이에요. 발생. 그 이후로는 생장을 하는 거죠. 생장은 발생 과정을 거친 어린 개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 수를 늘려서 성체로 자라나는데, 이런 걸 생장이라고 한다. 다세포 생물은 발생과 생장을 통해 구조적, 기능적으로 완전한 개체가 된다. 발생과 생장을 한다. 그러니까 어린 개구리까지 되는 게 발생입니다. 어린 개구리까지 되는 게. 요거는 아직 발생이 안 끝난 거죠. 이렇게 해야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봐요. 사람 같은 경우에 태어나기 전까지가 발생이고, 아기가 그 이후에 어른으로 자라나는 거는 생장입니다. 생장. 성장이라고 안 하죠? 생장이라고 합니다. 생장. 뭐 성장이라고 하는 거 좀 더 포괄적인 의미죠. 뭐 자기 마음의 성장이 있다던가,
뭐 이런 것도 성장인데 이런 과정은 생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순과 석순이 자라는 현상을 비교한다. 죽순도 자라고 석순도 자라요. 석순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 석회 물질이 녹아있는 물질이 뚝뚝 떨어지면서 여기 쌓여가지고 자라요. 증발하고 이러면. 얘도 자라니까, 얘도 생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라나니까, 얘도 생명체냐? 근데 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일단, 그러면 생명체라고 부르지는 않는 거죠. 생명체가 가지는 그 6가지 특징을 골고루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석순은 커지긴 하는데,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기존의 석순의 외부에서 탄산칼슘이 첨가되어 크기가 커지는 거다. 그래서 물질대사 같은 것도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세포 분열에 의해 생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질의 양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생명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죽순이 커질 때는 일단 죽순은 이제 세포로 되어 있고요.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가 늘려가면서 생장이 일어나는 거다. 죽순은 생장이고 석순은 생장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뭐 물질이 많아지고 커지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개체 유지.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종족 유지를 위한 특성이 되는 겁니다. 자, 생식. 모든 개체는 수명이 닿으면 죽지만 개체가 죽어도 종은 유지가 된다. 왜냐하면 자기 자손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과 닮은 자손을 남기기 때문이다. 이 자손을 만드는 현상을 생식이라고 하고, 아메바는 그냥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세포가 하나가 분열이 되면은 하나하나가 개체예요, 개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분열법이라고 합니다. 생식 방법 중에. 그래서 자기 혼자 그 자손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성이 나뉘어져 있지가 않죠. 뭐 남성, 여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무성생식이라고 하고, 반면에 다세포 생물은 암수가 각각 만든 생식 세포의 결합으로 어버이를 닮은 자손을 만드는데 이런 걸 유성생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다세포 생물 가운데서도 무성생식하는 경우 있어요. 무성생식은 분열법도 있고 출합법이라고 해서, 효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의 세포가 아닙니다. 얘가 여러 개의 세포가 있는 거고, 그 몸의 일부가 자라나서 뚝 떨어지는 걸 출합법이라고 해. 이게 뭐 암수가 만나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아메바는 분열법, 효모는 출합법, 뭐 효모뿐만 아니라 뭐 히드라 뭐 이런 것도 출합법으로 자기 혼자 생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포자, 종자랑은 달라요. 포자는 자기 혼자 만든 거예요. 뭐 고사리라던가 아니면 뭐 버섯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포자로 번식을 해요. 고사리는 식물이긴 하지만 이제 포자로 번식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영양생식은 영양기관을 잘라서 옆에다가 그냥 꽂는 거야. 뭐 식물 같은 경우에 특히 뭐 이파리 잘라서 옆에다가 꽂잖아? 그러면 또 나요, 희한하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기 뭐 식물도 번식했는데, 아무튼 그냥 폭이 나눠가지고 심으면 자요. 희한하게. 종자가 꼭 아니더라도. 종자로 번식할 수도 물론 있고, 영양기관으로도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유전, 생식으로 만들어진 자손은 어버이를 닮는데, 이는 생식 과정에서 어버이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어버이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한다. 생식과 유전을 통해 종족을 유지한다. 이거는 이제 분열법인 거고요, 그렇죠? 분열법인 거고, 요거는 이제 태어난 거죠. 난자랑 정자랑 만나서 유성생식이지, 태어난 겁니다. 유전에 어머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도 정록생명이다. 부착형 귓볼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모두 부착형 귓볼을 가진다. 부착형 귓볼이 열성이거든요, 열성. 귓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리형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부착형이에요.
선생님 부착형인데. 근데 내 아들은 분리형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엄마가 분리형이기 때문에. 근데 부착형 깃보를 가진 사람들은 다 열성 형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모들 사이에서는 부착형 깃보를 가진 자녀가 태어나죠. 자, 적응하고 진화한다. 적응, 생물이 서식 환경에 알맞게 몸의 형태나 기능, 생활 습성 등을 변화시키는 것을 적응이라고 하고, 진화, 진화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하는 동안 유전자가 다양하게 변화하여 형질이 변하고 새로운 종으로 분화되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 진화 결과 오늘날 같이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캥거루 쥐는 이게 사막에 사는 애야, 사막에. 캥거루 쥐는 대개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진한 오줌을 소량 배설해요. 이건 이제 사막에 사니까, 건조한 사막에 사니까. 선인장은 이렇게 주로 뚱뚱해, 이렇게 뚱뚱해. 저수 조직이 발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잎이 가시로 되어 있어서 증산작용이 덜 일어나고 수분 손실을 막게 되는 거죠. 눈신 토끼는 겨울이 되면 갈색이던 털을 흰색으로 바꾼다. 아, 이거 진짜 위장술이 뛰어났는데? 원래 요 색깔이었구나. 여름이나 뭐 이럴 때는. 근데 요렇게 된대요. 그 다음에 가랑잎 벌레는 색깔과 생김새가 나무잎과 비슷하다. 되게 희한하죠. 어떻게 이렇게 생길까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적응을 하는 거고,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새로운 종으로 되는 거는 진화라고 합니다. 자, 진화론 처음 얘기한 사람은 이제 다윈이죠.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서 그 섬들에 사는 핀치새를 봤더니 부리가 다 다르더라. 근데 핀치새라는 애가 원래 그 텃새야, 텃새. 참새 같은.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만 사는 애들이. 날개가 커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요 동네 살고, 요 동네 살고, 요 동네 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참새도 텃새잖아요. 그냥 그 동네만 사는 애들이잖아. 먹이 종류에 따라서 부리 모양이 다르더라. 먹이에 적응한 결과 부리 모양이 달랐다라는 거죠. 자, 사막 토끼랑 북극 토끼, 토끼도 이렇게 왕창 다르네. 여우랑도 되게 비슷하네. 사막 여우도 귀 되게 크고, 그쵸? 홀쭉하고, 말단이 발달돼 있고, 북극 토끼는 뚱뚱하고, 북극 여우도 그렇죠? 북극 여우도 뚱뚱하고, 귀도 짧고요. 코도 짧고, 이런 거는 이제 온도에 따라서 적응을 한 예입니다. 적응은 생물이 서식 환경에 적합하도록 몸의 형태, 이런 게 변화된 거고, 진화는 여러 세대에 걸치면서 집단의 유전자 빈도가 달라진 것으로 유전자 형질의 변화와 종의 분화까지도 포함한다. 다 어려운 말이네요. 이 의미에서 적응은 진화에 포함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좀 이해가 가네, 뒤에는. 아무튼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다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집단의 유전자 빈도가 달라진다. 뭔 소리냐면 사실 요런 애도 있고 요런 애도 있었던 거야. 만약에 겨울에 요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도 있고 요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겨울 되면은 자꾸 잡아먹히고 이러는 거지. 눈에 띄니까. 그러면 얘 유전자, 요런 유전자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자꾸 이제 우세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집단의 유전자 빈도가 달라진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뿌리며 살충제의 내성을 가진 모기 집단이 출현한다. 살충제 뿌리자마자 옛날에는 죽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칙 뿌리면 그대로 죽는데 막 요즘에 좀 견디는 애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기도 해. 초파리 같은 경우에, 특히 옛날에 초파리 같은 경우에 엄청 느렸는데 엄청 빠르더라고, 초파리가 요즘에는. 항생제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생명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생명체의 특징. 근데 바이러스는 사실 생명체로 분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생물과 비생물의 경계에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일단 바이러스는 생물의 특징도 있는데 비생물의 특징도 있어요. 바이러스는 일단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세포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세포막 리보솜과 같은 세포 소기관이 없어 세포의 구조를 갖추지 못한 형태이다. 바이러스 처음 발견한 거는 이제 이 담배 모자이크병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뭐 연구하다가 담배 잎에 이렇게 뭐 모자이크 같은 게 생기면서 죽는 병인가봐.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튼 세균의 존재 이런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켜. 세균 여과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입자가 있는데 세균들이 못 통과하는 거예요. 세균 여과기를 통과시켜. 그럼 여기는 세균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과한 액을 다시 주사해. 건강한 담배잎에 발라. 그랬더니 담배 모자이크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세균 여과기를 통과하는 담배 모자이크병을 유발시키는 어떤 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균보다 크기가 작은 병원체가 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바이러스. 그래서 얘는 세균보다 훨씬 작아요, 실제로. 그래서 세균 여과기를 통과합니다. 작으니까. 밑에 사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요거 있죠. 여기 달라붙은 애들, 요 애들. 요 애가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예요. 요거 하나하나가. 요거는 정상 세포죠, 세포. 지금 뚫고 나오는 모습이네. 아, 이거 무섭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세포, 멀쩡한 세포에 자기 유전자를 집어넣어요. 달라붙어서 얘가. 그러면은 세포, 이 대장균 세포 DNA, DNA도 있고, 자기 DNA, 얘 DNA 있는 거예요, 얘 DNA. 근데 이 세포는 이 DNA를 가지고 얘가 필요한 유전 물질들을 막 이렇게 단백질 같은 걸 만들어내.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체 내에서 그러네요.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뚫고 나오는 거지. 무섭네. 하나 집어넣겠지, 뭐 하나하나 몇 개 집어넣겠지. 근데 이렇게 수많은 애들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영화 같네. 뭐 에어리언 같네요. 에어리언도 그런데 배를 막 뚫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퍼지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자, 그래서 얘는 세포 소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들지는 못하고 숙주 세포에 자신의 DNA나 RNA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래서 핵산과 단백질이 있다, 뭐 이런 걸로 되어 있다. 이런 거는 생명체의 특징이죠. 근데 이런 소기관이 없다. 이거는 무생명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다. 핵산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이건 생명체의 특징인 거죠. 자, 그래서 중간적인 형태이다. 생명체와 무생명체. 그 다음에 유전자가 있어서 자기 DNA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요즘에 오미크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유전 물질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파력이 훨씬 더 센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나온 겁니다. 자,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에 기생할 때만 물질 대사, 증식, 유전, 돌연변이들을 통한 적응과 진화의 생명 현상이 일어난다. 숙주 세포에 있을 때만. 바이러스의 구분.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의 핵산의 종류에 따라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구분된다. DNA 바이러스에는 아데노 바이러스, B형 간염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박테리오 파지, T2, T4 이런 게 있나 보네요. 이런 것들입니다. DNA는 근데 이중나선 구조로 돼 있고 하나의 손실이 있잖아요.
한쪽에 손실이 있으면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요쪽에 또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ATGC 짝을 이뤄서 복구할 수 있어요. 그 DNA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보다는 돌연변이가 적게 나타나요. DNA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데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만 있거든요. 얘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복구할 수 없어요. 그냥 변화되는 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나오진 않는데 요거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생김새.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RNA 바이러스여가지고요. 그 돌연변이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돌연변이가 잘 생기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렇게 생겼어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숙주의 종류에 따라 동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를 구분하고,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에 침입하여 증식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감기나 독감, 간염, 후천성 면역 결핍증, HIV 바이러스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홍역 등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다. 동물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천연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람의 면역 결핍증, 에이즈죠, 에이즈 결핍증이고, 식물 바이러스에는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 토마토 반점 시듬, 이런 게 있나 보네,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에 박테리오 파지, T2, T4 등이 있다. 자, 하여튼 바이러스는 생명체의 특징과 무생명체의 특징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탐구. 강아지가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꽁을 던지는 자극을 했어. 물고 오는 반응을 하는 거야. 근데 얘도 센서가 있어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그래도 얘를 로봇 강아지를 생명체로 분류하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뭐 생장할 수 없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는 물질 대사를 못한다 라고 해야지. 로봇은 그러니까 뭐 건전지 내부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는 있는데요. 뭐 그걸 물질 대사라고 하기는 이제 뭐 명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강아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공급한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활동하는 거다. 물질 대사를 하는 건 아니다. 강아지는 물질 대사를 통해 필요한 에너지를 얻지만 강아지 로봇은 전기 에너지 공급된 걸로 활동하는 거다. 그래서 얘가 자극과 반응을 한다라고 해서 다른 6가지 중에 다른 4가지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명체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1번, 2번 한번 풀어봐 주시고, 공통점,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한다. 이거네, 그쵸? 이거는 물질 대사라고 봐야겠죠, 그쵸? 에너지 얻는 과정. 자, 됐고요.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생물의 특성,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단위이다. 단세포 생물이고요. 아메바 뭐 이런 것들은 단세포 생물이고요. 뭐 소나무 이런 거는 이제 다세포 생물이고, 그 다음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아니네,
하나의 개체라고 되어 있네. 미안해요.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 이거는 저기가 아니니까 동물만 딱 말하는 건 아니어서 그렇네. 하나의 개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질대사,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한다. 간단한 물질을 크고 복잡한 물질로 만드는 거는 동화작용이고요. 분해하는 건 이화작용이고, 광합성은 동화작용의 예이고요.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의 예이고, 생명체 내에서 환경 변화를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반응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요거는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죠. 항상성. 그 다음에 발생이네요. 발생. 성체로 생장한다. 자손을 만드는 생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생물은 자신이 서식한 환경에 맞게 변화시키는 적응을 하게 되고요. 환경에 오랜 시간 동안 적응하게 되면 새로운 종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거고, 바이러스는 유전 물질인 무엇이 들어있어? 핵산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예. DNA, RNA 합쳐서 핵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핵산과 단백질의 결정체로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만들어질 수가 있고, 돌연변이를 통해 적응과 진화 현상도 나타난다. 개념 기본 문제를 18번부터 19번까지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19번이군요. 18쪽, 19쪽이군요. 미안해요. 1번부터 10번이네요. 1번부터 10번. 18쪽, 19쪽이네. 같이 풀어봅시다. 생물만 가지는 특성,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맞고, 자손을 남긴다. 맞고, 유전, 에너지를 이용해 움직인다.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가 물질 대사를 해서 뭐 에너지를 만든다. 이러면은 특성인데요.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무생명체도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거 맞고요. 항상성 유지, 항상성. 기억, 니은, 미음. 자, 이거 아셔야 되는데, 개체 유지 특성은 물질 대사, 종족 유지 특성,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 요거 빼고는 여기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만 고르라고 되어 있는 거군요, 문제가. 개체 유지 특성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라. 기억, 디귿, 미음. 그 다음에, 생명상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 자극이 아니었구나. 물질 대사죠. 성체, 발생이죠. 지금 발생과 생장. 이건 자극에 대해 적응과 진화죠. 이게 자극과 반응이죠. 그 니은, 리을, 기억, 미음이요. 그 다음에 광합성이나 세포 호흡과 같이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광합성과 같이 간단한 물질을 복잡한 물질로 만드는 반응은 동화작용이죠. 동화작용. 그 다음에 요거는 분해하는 거는 이화작용. 그 다음에 요런 애들 생체 촉매를 뭐라고 하냐? 효소라고 합니다. 효소. 그 다음에 사람들은 자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자극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죠. 이거를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응. 근데 위 자료와 가장 관련 있는 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건 항상성, 항상성. 6번에 자, 가는 먼저 빛이 중요하지. 사실 여기 빛. 가는 가와 나를 전제로 한 생물의 특징이군요. 한꺼번에 물어봤네. 물질 대사를 한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한다. 근데 이제 가 같은 경우에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고, 요거는 얘 유기 양분을 분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2번 답이 이거네요. 가는 동화작용을 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나는 이화작용하는 생명체가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이죠. 유전이고요.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생장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옳은 거 물어보는 거군요. 예. 요거 맞고요.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됐다 맞고요. 예. 요거 아닌데 왜 아니냐면 세포보다 더 뭔가 구조가 단순하긴 하지만 세포가 있어야지 바이러스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최초의 생명체로 보기는 어렵죠. 뭔가 기생할 생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생명체는 아닙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다. B라고 써야겠네요. 숙주 세포 내에서 증식한다. B. 증식한다는 생이네. 그러니까 이제 뭐 증식을 할 수 있고 이런 거 뭐 자손을 남기는 것과 같은 거지. 그런 거는 생이네. 이거 생이네요. 요거 스스로 물질에서 못하는 거는 비생명체죠. 그 다음에 10번에 가는 박테리오 파지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바이러스 중에 이렇게 생긴 애야. 박테리오 파지. 이거는 세포. 가와 나의 공통적인 거 세포막이 있는 건 얘는 없어요. 핵산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효소를 이용해 물질대사한다. 아니죠? 네. 이음만 골라야겠죠? 일단은 1학기 부분 다 하려면은 개념 기본만 쭉 할게요. 일단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복습하면서 개념 적용도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그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 뭐 요거는 이제 그 세포 모습인데 로버트 훅이 그 코르크 마개를 관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런 작은 방들이 보이더라라는 거. 이렇게 자기가 현미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코르크 마개 껍데기를 봤더니만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지. B자가 있긴 한데 이거는 본 거는 아니겠지. 아무튼 생명과학의 특성, 생명과학은 옛날에는 이제 책 제목이 생물이었어요. 사실 생물 이렇게. 그러면 이제 생물만 관찰하는 거 같잖아. 생물학 뭐 이렇게 말했어요. 생물학. 근데 지금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데 생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주 작은 분자에서부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체군, 군집, 생태계, 생물권에 이르는 생명현상과 관련 있는 모든 단계를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물만 연구하는 건 아니고 뭐 이 생물이 뭐 이 생물들 간의 관계라던가 뭐 어떤 생태계를 연구한다던가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생명과학이라고 하고, 그런 연구 성과를 이제 인류 생존과 복지 향상에 응용하는 종합적인 학문이다.
그러니까 생물만 다루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생명과학의 세부 분야는 해부학, 뭐 형태학, 뭐 생리학, 발생학, 유전학, 세포학, 분류학. 분류하는 것 자체도 학문이 있습니다. 뭐 식물 분류학과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동물 분류학과 뭐 이런 것도 있고 생태학, 예, 이런 세부 분야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셔야 되겠고요. 생태계는 생물 군집과 이를 둘러싼 비생물 환경 요인이 종합된 복합 체계이다. 생태계. 생물권은 지구의 생물 전체와 생물이 생활하는 그 전체 영역을 의미한다. 생태계는 어떤 지역인 거고, 어떤 지역, 어떤 지역에서 생물과 비생물들하고의 이렇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거고, 생물권이 훨씬 더 큰 범위죠. 생물권은 지구에서 생물이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하죠. 생물권은 이런 거는 아시죠? 개체가 있고 개체가 모여있으면 개체군이라고 하고, 개체군들의 모임은 군집이고요. 얘네 생명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생태계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용어이고요. 생물권은 지구 전체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 뭐 자연과학이 원래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렇게 네 가지 분야를 이제 크게 나누거든요. 근데 물리학과 화학은 약간 기본적인 학문이고요.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약간 응용과학에 해당합니다. 좀 종합적인 응용과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런 게 다 쓰이죠. 뭐 물리학, 화학 뭐 이런 것들이 다 생명과학 발달에 쓰입니다. 뭐 그런 예로 뭐 결정학이라고 하는 그런 물리 분야가 있어요. 어떤 분자 결정을 X선 같은 걸 관찰해 가지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구나 뭐 이런 걸 알아보는 학문이 있어. 근데 그걸 연구하는 학자가 이 DNA 이중 나선 구조를 밝히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랑 뭐 생명과학자랑 같이 일을 해서 DNA 구조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리학 이론이 DNA의 X설 회전 사진을 보고 얘가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 생명과학자 왓슨과 이제 물리학자 크릭이 협력하여 DNA 구조를 밝혔다. 푸른 곰팡이에서 추출한 페니실린은 이게 이제 그 항생제잖아요. 근데 화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의약품인 항생제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야랑 연계가 많이 되는 학문이다. 생화학도 이제 생명과학이랑 화학이랑 연계가 되는 거고, 분자생물학이라고 하는 이제 분자도 사실은 화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생물역학, 역학은 물리 분야죠. 뭐 동물의 움직임을 분석한다던가, 운동선수들이 부상 방지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생물역학적인 학문에서 연구하는 거고, 생물정보학,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쌓아서 뭐 요럴 때는 요런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생물정보학, 농업생명과학, 의생명과학, 생물환경공학 이런 분야들도 다 있다. 한마디로 다양한 분야의 생명과학이 활용돼서 서로 코워크를 한다고 합니다. 서로 도와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고, 뭐 근본적으로는 뭐 인간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인류의 생존과 복지 향상에 영향을 주는 종합 분야인 거죠. 인공장기 분야도 있다. 자, 생명과학을 탐구하는 방법, 균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고요. 균합적 탐구 방법은 관찰을 먼저 하는 거, 관찰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관찰이 주가 됩니다.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이거 연구해 볼만한데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관찰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 방법과 절차 고안하고요. 실험 방법이죠. 관찰이 주가 되는 겁니다. 관찰 결과를 해석하는 게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렇게 귀납적 탐구 방법으로 연구한 예가 다윈의 진화론. 다윈이 한 5년 동안 세계 각지를 돌면서 관찰을 해요. 특히 그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새를 관찰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자연 선택 과정을 통해서 진화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세포설 슐라이덴과 슈반을 비롯한 여러 과학자들이 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는 거죠. 특별히 뭘 실험 계획을 세우긴 하겠지만 아무튼 관찰이 훨씬 더 주가 되는 겁니다. 관찰해 보니까 생물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 세포설이 확립하게 되는 거고. 사람의 유전체 사업, DNA 염기 서열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분리해가지고요. 그 DNA 염기 서열을 밝히는 겁니다. 이것도 귀납적 탐구 방법에 해당하는 거고, 어떤 유전자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인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거네요. 핀치새. 그래서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근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보통 이제 실험실에서 하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일단 관찰하는 거는 이제 어떤 뭐 과학이든 관찰을 하기는 해야지. 그래서 하여튼 관찰해서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을 해요. 가설 설정은 뭐 요로요로해서 요렇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일단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건데, 가설은 인식한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관찰에 근거해야 하며 예측 가능해야 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설로부터 조작 변인과 종속 변이를 추출할 수 있다. 말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아무튼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런 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설을 세우고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해요. 그 다음에 그게 맞으면은 결론 도출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안 맞으면은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면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실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문제 인식을 먼저 하고 가설 설정,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뭐뭐뭐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세우면 돼요. 뭐뭐 이래서 뭐뭐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과정을 고안하는 것을 탐구 설계라고 한다. 자, 실험을 하는 건데 실제로 대조 실험이라는 걸 합니다. 실험군이 있고요, 그냥 비교하는 군이 있어. 실험군은 진짜로 조건을 바꿔서 실험을 하는 거야. 근데 얘는 실험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아무 짓 안 하는 거야, 원래. 변화시키지 않는 거야. 그 실험군과 대조군을 같이 실험을 해요. 그 다음에 변인이라는 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있는데, 독립변인은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으로, 독립변인을 또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종속변인은 사실 결과에 해당하는 거지, 결과. 변하는 변인, 실험 결과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종속변인은 결과에 해당하는 거고요. 종속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종속변인은 결과에 해당하는 거고, 독립변인은 실험을 할 때 조작변인, 통제변인 나눠서 조작변인은 변화를 주는 거고요. 나머지 통제변인은 실험군이든 대조군이든 똑같이 하는 거지, 똑같이.
통제 변이는 똑같이 하는 거고, 조작 변이는 실험군과 대조군을 서로 다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이 통제를 해서 실험을 하게 되고, 종속 변이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종속된 결과가 되는 거죠. 여기 얘가 있으니까 좀만 이따 얘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결과를 얻어요. 근데 결과를 얻어서 가설하고 맞는지 비교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틀리면은 가설 설정 다시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부합을 하게 되면 결론 도출 및 일반화로 넘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핵이 세포 생명활동의 중요한 부분인지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메바를 두 집단으로 나눈 다음 실험군과 대조군을 설정하여 대조 실험을 하였다. 실험군은 핵을 제거한 거고, 대조군은 자극은 좋네. 제거하지 않은 거고. 하여튼 얘는 제거하지 않은 거죠. 대조군은 원래대로 놔둔 거지. 근데 실험군은 핵을 제거한 거지. 그래서 조작 변이는 핵의 제거 여부, 통제 변이는 나머지 환경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 종류, 아메바 같은 아메바 사용하고, 미세한 고리 사용하고, 아메바의 배양 조건, 뭐 온도라던가 뭐 압력이라던가 뭐 습도라던가 이런 거는 똑같이 하는 겁니다. 종속 변이는 결과로 아메바가 얘가 생존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나중에 얘는 죽었다라는 거고 얘는 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핵이 있어야지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결론으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역적 방법을 이용한 생명과학 연구, 예를 들어서 뭐 파스테르의 백신 연구가 있는데, 파스테르는 닭 콜레라를 연구하다가 공기 중에 오래 방치해 두었던 닭 콜레라 균을 접종한 닭이 닭 콜레라를 가볍게 앓고 곧 회복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콜레라 균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공기 중에 방치해 뒀대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그 세균이 환경이 안 맞으니까 콜레라균이 약화된 거지. 그 상태에서 콜레라를 닭에게 접종했더니 조금 앓고 회복되었다. 백신이 원래 그런 거거든요. 백신 맞았어요? 조금 아프죠. 좀 약화된 바이러스, 사실 바이러스 자체를 주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주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앓고 회복되었다. 그 다음에 진짜 콜레라균이 진짜 돌았을 때 조금 앓고 난 닭은 살 수가 있었던 거고, 원래 있던 닭은 죽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관찰한 다음에, 그래서 그러면은 자, 가설 설정,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면 예방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건강한 양들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하나는 백신 주사하고, 실험군이죠, 실험군. 다른 하나는 주사하지 않았다. 대조군이죠. 그 다음에 두 집단에 모두 탄저균을 주사합니다. 그 다음에 종속변인 탄저병 발병 여부. 탄저병 백신을 맞은 주사를 맞은 양은 모두 건강했고요. 얘네들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 백신이 탄저병의 예방 효과가 있다. 결론 도출했어요. 근데 일반화는, 요 결과는 양에 대한 탄저병에 대한 결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반화를 해서 약화된 병원체로 만든 백신을 주사하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한 여러가지 감염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화를 한 거죠. 확대를 한 거죠.
잠깐만요. 요것도 볼게요.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 비슷한데 각기병은 다리가 휘는 거예요. 닭들 중에. 예. 근데 모이를 백미를 주다가 현미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건강해졌어요. 각기병 증세를 보이던 애가. 현미에는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밝히게 되고 에이크만이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이것도 이제 연역적인 방법으로 밝힌 거다. 페니실린 발견도. 자, 뒤 집중 분석에 그 예가 나와 있네요. 30쪽에 보시면. 아까도 방금 얘기했는데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 현미를 주고 백미를 준 닭을, 실험군은 현미 준 닭이고요. 대조군은 백미 준 닭입니다. 원래부터 백미 줬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작 변이는 모이의 종류를 조작한 거고, 그거에 따른 종속 변이, 통제 변이는 다 똑같이 해주는 거고, 종속 변이는 각기병 발병 여부. 근데 현미를 준 닭들이 각기병이 발병 안 했어요. 결과 백미를 먹여 기른 닭은 각기병 증세가 나타났지만 현미를 먹여 기른 닭은 나타나지 않았다. 추가 실험. 각기병 증세가 나타난 닭에게 현미를 먹였더니 호전되었다. 그럴 수도 있네. 현미를 먹이면 호전되네요. 예. 그래서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있을 거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요거는 이제 닭의 각기병에 대해서만 연구한 거잖아. 근데 이렇게 다른 연구도 해봤더니 각기병을 예방하는 게 현미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도 그렇습니다. 비타민 B1 이런 게 각기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를 한 거고요. 예. 원래 푸른 곰팡이가 세균이 증식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플레밍이 이제 휴가를 갔는데 자기가 배양하던 세균을 그냥 책상 위에 놔두고 간 거죠. 뚜껑도 안 닫고. 휴가 갔다 오니까 푸른 곰팡이가, 떠돌던 푸른 곰팡이가 뚝 떨어졌어. 푸른 곰팡이가 있는 주변은 세균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발견을 한 거죠. 우연찮게. 그래서 푸른 곰팡이는 세균을 증식하는 물질이 있을 거라고 가설을 세우고, 하나는 푸른 곰팡이 넣고 안 넣고, 안 넣는 건 대조군, 넣는 거는 이제 실험군. 그 다음에 조작 변이는 푸른 곰팡이 배양 여부, 배양액에 넣었는지 여부, 통제 변이는 나머지 온도, 배양 접시 크기, 양분 종류 등. 나중에 종속적으로 봤을 때 세균이 푸른 곰팡이가 있을 때는 증식을 하지 않았다. 없을 때 증식을 했고, 세균을 증식을 막는 물질이 있다. 그거를 이제 페니실린이라고 부르게 됐고, 이제 약품으로 개발됩니다. 둘 다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요. 실험군, 대조군, 그 다음에 조작 변인, 통제 변인, 종속 변인, 이런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야. 이런 건 연역적인 방법, 세포설 확립에 이용된 귀납적인 방법. 처음에 세포 관찰한 건 로버트 훅이 코르크 조각을 보고 작은 방들로 되어 있어서 작은 방을 의미하는 셀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관찰을 해요. 슬라이덴이 식물에서도 저런 걸 관찰했습니다. 세포를. 그 다음에 슈반은 동물 조직에서부터 세포를 관찰했고, 슈반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피르호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 세포 수가 늘어나는 것을 관찰했다. 그래서 세포설이 확립하게 되는 거죠. 다 관찰을 통해서,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를 귀납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관찰한 거 아니냐 싶은데, 이거는 실험군과 대조군 확실하게 나누는 거죠. 이런 건 연역적 방법입니다.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 아니고, 가는 대조군이다, 나는 실험군이다. 자, 생선 조각을 넣은 다음에요.
가는 그냥 놔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 자연 상태에서 초파리가 이제 생길 때 요런 상태에서 보관할 때 초파리 생기거든요. 예. 요게 가가 대조군이고 나가 접근을 못하게 실험군을 한 거지. 접근을 못하게. 레디가 설정한 가설은 파리는 얇은 천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이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레디가 설정한 것은 이거죠, 이거. 이게 이거죠. 예, 써있긴 한데, 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생물로부터 생겨날 것이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게 이 초파리 같은 게 접근을 못하면은 안 생겨난다는 거예요, 초파리가. 얘가 접근을 했으니까 얘가 알을 낳고 구더기가 생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랑은 상관없지. 요거는 뭐 맞는 이야기이긴 해도 레디가 세운 가설은 이거죠. 생물은 이미 존재하는 생물로부터 생겨난다. 답은 2번 걸리는 게 맞습니다. 33쪽 귀납법과 연역법 정리하기 좀 해볼게요. 생명과학은 생물의 특성과 다양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명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명과학은 생물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분자로부터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개체군, 그 다음에 뭐 군집 써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생태계, 생물군이라고, 생물권이라고 써야 돼요. 지구에 생물이 존재하는 공간을 생물권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다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현미경 무슨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이거 물리학이라 쓸게요. 물리학의 이제 뭐 굴절하는 이론인 거죠. 그 다음에 DNA 구조를 규명할 때 물리학자가 도움을 줬고, 화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푸른 곰팡이에서 치출한 항생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요거는 이제 페니실린 말하는 거고, 통합과학이다. 생명과학은 통합과학이다. 그 다음에 귀납적 연구 방법, 자연 현상 관찰하고 관찰 주제를 선정을 합니다. 관찰 방법, 절차, 고안, 관찰 수행, 관찰 결과 해석, 결론 도출. 그래서 귀납적 방법으로 다윈의 진화론, 세포설, 사람 유전체 사업 이런 거는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한 생명과학 연구.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할 때는 잠정적인 결론인 가설을 먼저 세우셔야 되고요. 문제인식, 가설 설정, 탐구 설계 및 수행, 결과 정리 및 해석, 결론 도출 및 일반화 과정을 거치면 되고, 자, 대조실험. 변화를 시키지 않는 대조군을 두어 실험군 결과와 비교해야 된다. 변인 통제,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독립 변인인, 변화시키는 거는 조작 변인이고요. 변화시키지 않는 게 통제 변인이고요. 그거에 따른 결과가 종속 변인이 됩니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파스테르 백신 연구,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등은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연구가 된 거예요. 34.5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4.5.
생명과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생명 현상의 본질을 밝힌다. 뭐 괜찮지. 예. 요거 아니다라고 돼 있네. 아닌 거 아니고요. 예. 통합적 학문이다. 이런 거 맞습니다. 기억 띄우시고. 예. 옳은 것만. 예. 생물을 구성하는 분자는 연구 대상 아니다. 분자 생물학이 있어요. 분자 생물학. 분자도 연구 대상입니다. 이런 거 괜찮고. 예. 군집이나 생물권도 연구한다. 맞습니다. 뭐 생태학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은지급. 한 번에 자, 세부 학문 분야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거 되잖아 다. 네. 근데 이 결정학은 아까 전에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거는 물리 분야야. 그러니까 물리 분야랑 같이 연구를 했다 이거지. 생명과학의 세부 분야. 연구 대상에 따른 생명과학의 세부 분야에 해당하는 거. 생화학은 연구 분야에 따른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생명과학과 화학의 그 융합과학을 의미하죠. 네, 생명과학하고 화학. 이거는 분야에 따라서 구분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세포를 연구하는 학문, 뭐 어떤 형태를 연구하는 거, 발생을 연구하는 거, 생리학을 연구하는 거, 이런 거는 맞는데 요거는 그거랑은 상관없네요. 생화학은. 그 다음에 4번에 화학적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세포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과 DNA 복제 등에 대해 연구한다. 분자 생물학을 의미하네. 역학의 연구 성과와 연계하여 동물의 움직임을 분석한다. 예. 생물역학 쓰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DNA 뭐 이런 염기서열 컴퓨터로 분석을 한다. 예. 이런 거는 이제 생물정보학 분야인 거죠. 예. 생물정보학. 됐고요. 그 다음에 균합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먼저 자연 현상을 관찰을 먼저 합니다. 예. 요거는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관찰이에요. 그냥 뭐 하나를 이제 방법을 세우고 관찰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관찰 주제를 선정하는 거죠. 요런 거는 이제 관찰해 봐야겠다. 그 다음에 관찰 방법과 절차 고안하고, 관찰 수행하고, 관찰 결과를 해석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하셔야 되고, 균합적 탐구 방법을 통해 밝혀진 생명과학 이론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세포설 균합적 탐구 방법이고요. 진화론 맞고요. 요것도 이제 유전체 사업도 해당합니다. 이런 거는 실험해가지고 알아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연역적 방법이죠. 그 다음에 탐구 과정을 순서대로 연역적 방법이죠. 먼저 관찰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탐구 설계 및 수행을 하고, 가설 설정 먼저 해야 되죠. 가설 설정하고, 탐구 설계 및 수행하고, 결과 정리 및 해석, 그 다음에 결론 도출, 뭐 일반화까지 갈 수 있으면 일반화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조 실험을 하는 단계는 이제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르셔야 되고요. 생명 현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생긴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 마에서 탐구를 수행하여 얻은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가설을 수정합니다. 가설을 수정하여 새로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8번 철수가 강낭콩의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자, 이건 연역적 방법이고 온도는 똑같이 하고 pH도 똑같게 해줬는데 이건 빛의 유무, 그쵸? 네, 빛. 그 다음에 A랑 B는 빛의 유무를 이제 관찰하면 되는 거고 A랑 C는 온도가 다르죠, 그쵸? 네, 온도가. 네, 온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A랑 D는 안 되네요. 네. 요렇게 pH 달라지는 건 없네. pH 달라지는 거 없네. 하여튼 그러네. 그래서 빛은 강낭콩 발화에 영향을 준다. 고 이제 가설을 세운 거지, 그쵸? pH는 지금 변화 주지 않았어요. 요거는 이제 실험을 안 한 겁니다. 그 pH에 대해서는 실험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pH가 어떤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가설을 세웠으면 그 변화를 줘야 되거든. 그거는 이제 수행을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얘는 알고는 있었겠지. 왜냐면 그걸 통제했기 때문에 사실은 pH라고 하는 걸 통제를 했어요. 원래 산성 정도를. 근데 그 가설 설정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온도 변화 줬어요. 기억 디귿이고 기억 디귿. 그 다음에 9번에 백신 예방 효과. 탄저병 백신을 주사하지 않은 집단 B의 양이 필요한 까닭은 대조군으로서 필요한 건데요. 이게 백신을 주사하건 안 하건 만약 이럴 수도 있거든요. 백신 주사 안 했는데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백신에 영향을 안 받는다라는 거고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 그래서 대조군이 꼭 필요하고 대조군으로 실험군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 실험에서 조건 조작 변이는 백신 주사의 유무죠. 탄저병 백신 주사 여부. 종속 변이는 건강하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거죠. 근데 탄저병의 발병 여부 뭐 이렇게 쓰면 되겠다. 백신 효과를 쓰시오. 탄저병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10번에 1번 침팬지를 막 이렇게 관찰한 거네요. 귀납적 방법이네. 가는 나는 연역적 방법이고 가와 나는 각각. 가는 귀납적 방법이고 나는 연역적 방법이고. 차이점은 귀납적 가설 설정 단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가설 설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연역적 방법은 가설 설정하고요. 귀납적 방법은 가설 설정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도 일단 진도 위주로 좀 하고요. 1, 2월 달에 일단 요거를 한번 다 보려면은 진도 위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수고했습니다.